안녕하십니까. 미학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 14강 1차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달려왔죠? 여러분 모두에게 박수를 칩니다. 저에게도 박수를 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14강 수업을 진행할까요? 다음 주 수요일 7시 반, 목요일 7시 반, 금요일 7시 반, 토요일 오후 2시, 그리고 오후 7시 제가 남천 소극장에서 공연을 합니다. 꼭 한번 와서 봐주십시오. 저는 한 20분 정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는 학생들에게는 보너스 점수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010-5536-2358입니다. 오신 분들은 꼭 자기의 인증사진을 찍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연극도 보시고 학점 하나 정도 더 업그레이드 되면 좋지 않을까요?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우리가 한 번쯤 공부해야 될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윌리엄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1강하고 나머지 또 2강째는 배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이 긴 미학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는 끝낼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번 학기 때 연극을 하지 못했던 게 참 아쉽습니다. 함께 했다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연극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었으라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윌리엄 셰익스피어부터 시작할까요?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1564년부터 1616년에 엘리자베스 시대의 가장 위대한 극작가였습니다. 스트래트포드에서 온 에이번에서 태어난 그는 문법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18살에 26살의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이가 8살 차이나 났네요. 그리고 수잔나와 쌍둥이인 주디스와 햄릿 등 3명의 자식을 두었습니다. 1587년부터 1588년경 런던으로 이주한 후 가끔 자신의 고향을 방문했던 경우 외에는 1611년까지 런던에 머물렀습니다. 배우 겸 작가로 런던 극계에 데뷔한 그는 1592년경 장래가 촉망되는 극작가로 인정받기 시작했으며 1594년 두 편의 시 비너스와 아도니스, 루클리스의 강탈로 사우스햄튼 백작의 후원을 얻었습니다. 1594년에서 1595년까지 그는 제임스 버버지의 챔벨레인 경극단의 배우와 극작가로 활동했습니다. 제임스 비버지의 챔벨레인 경극단입니다. 이후 그는 글로브 극장과 블랙프라이즈 극장의 공동 소유주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극단을 위해 37편의 희곡을 썼는데 당시의 위대한 비극 배우 리처드 버버리지와 극단의 다른 구성원의 재능에 맞게끔 작품을 썼습니다. 말년에 셰익스피어는 스트래트포드에 돌아와 성공한 신사로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영어로 쓰여진 가장 위대한 희곡인 햄릿, 리어왕, 템페스트, 맥베스, 오셀로 등의 비극과 희극, 비극, 역사극, 소네트 등을 썼습니다. 엘리자베스 시대의 연기 양식은 그 당시의 수사학 이론과 실제 초기 극단들로부터 전해진 연극 전통 및 공공극장 안에서의 연기 조건들 속에서 모양을 갖추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시대의 극단은 5명에서 14명 정도의 남자들과 소년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배우들은 각 몇 가지 역할을 연기해야 했으며 여자 역할을 대개 소년들이 맡았습니다. 배우들의 주된 관심은 등장인물의 성격을 발전시키는 것보다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있었습니다. 무대의 장면들은 맥베스의 성이나 오셀로의 사이프러스 성과 같이 일반적인 장소로 설정되었지만 그 무대의 배경이 되었던
분장실의 벽은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극적 관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많은 시대와 장소를 아우르는 역사적 사건에 관한 낭만적인 줄거리와 예술이 인간의 태도를 반영한다는 일반적인 생각은 엘리자베스 시대의 연극 형식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시대 때 영국이 정말 황금기를 누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희곡과 무대는 셰익스피어가 말했던 것처럼 시대의 태도나 사회적 관습을 반영하기 위해 자연에 비춰진 거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회적 관습을 반영도 하고 시대의 태도를 비춰진 거울이 바로 연극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의 사건을 비춰주는 플롯 역시 중요했습니다. 셰익스피어를 포함한 대부분의 극작가들은 대중적인 로맨스와 역사물 속에서 연극의 플롯을 찾았습니다. 영국의 극작가들은 고전 극작가들과 달리 원인보다 결과에 주안점을 두면서 이야기의 빠른 진행에 주의를 집중시켰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이아고가 꾸민 계략과 맥베스의 덩컨한 살해, 그리고 햄릿의 머뭇거림이 낳은 결과를 강조합니다. 플롯은 행동에 관한 줄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주기 위해 느슨하게 엮어진 에피소드들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즉 왕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광기로 몰아가고 왕국들 가운데 두고 싸움, 복수를 하는 일 등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몇 달이나 몇 년 동안에 걸쳐 발생했습니다. 설명부. 에피소디간 플롯의 구성은 연극이 시작하기 전에 짤막한 설명부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단역 배우들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그들이 누구이고 어디에 있으며 시간적 배경은 과연 언제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등장인물은 때때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예컨대 햄릿은 엘신의 성 앞을 지키던 근위병들이 교대하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버나도, 누구냐? 프란치스코, 너는 누구냐? 버나도, 국왕폐하 만세. 프란치스코, 제 시간에 잘 되어 왔군. 버나도, 방금 영주점을 쳤어. 어서 가서 자게. 프란치스코. 프란치스코, 교대해 주어 고마우이. 어찌나 추운지 가슴속까지 얼어붙었어. 버나도, 별 이상 없었나? 프란치스코, 지새끼 하나 얼씬 안 했는데? 안 했네? 버나도, 좋아, 푹 쉬게. 호레이쇼와 마셀로스를 만나거든 속히 오라고 일러주게. 같이 포초를 설 동료들이니. 프란시스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정지, 누구냐? 아까 방금 12점을 쳤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버나도, 누구냐? 너는 누구냐? 공항폐하 만세. 저 시간에 잘 되어왔군. 방금 12점을 쳤어. 어서 가서 자게. 프란시스코. 교대주어 고마우이. 어찌나 추운지 가슴속같이 얼어붙었어. 별 이상 없었나? 지새끼 하나 얼씬 안 했네. 좋아, 푹 쉬게. 호레이쇼와 마셀로 스를 만나거든 속히 오라고 일러주게. 같이 보초를 쓸 동료들이니.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정지. 들리는 걸?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걸? 정지. 누구냐? 햄릿의 일막일장 이야기입니다. 근위병들 사이의 이러한 대화 속에서 우리는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이 하고 있는 일, 지금이 추운 날씨에 자정이라는 것, 저녁 동안은 아무 일 없었다는 것, 그리고 다음에 들어오는 등장인물의 이름까지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햄릿 아버지의 유령이 성벽 위를 걸어다녔으며 그래서 프란치스코의 포초 근무 도중에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왜 의미를 띠는지 알게 됩니다. 에피소드가 연극에서는 등장인물로 하여금 극적 행동을 취하게 만드는 어떠한 힘이 시작 장면부터 일찍 발생하거나 또는 이미 그 전에 발생하는 것이 전형입니다. 햄릿의 유령은 연극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근위명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셀로에서는 연극을 시작하기 전에 데스데모나와 무호인이 함께 사랑의 도피 행각을 했고 이아고는 승진해서 탈락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일련의 사건들을 배열하였는데 각각의 장면은 다른 장면이 시작되기 전에 완결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장과 퇴장은 이행연구나 독백과 함께 한 장면의 끝은 나타내 주었습니다. 각각의 장면은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연극을 위기나 해결로 몰아가고 등장인물의 특성을 발전시키고 등장인물 사이의 상황을 비기하고 대조시킵니다. 셰익스피어의 이중 플롯은 비슷한 주제로 두 가지 이야기를 말합니다. 햄릿은 두 가족, 즉 햄릿, 클로디어스, 거트루드와 네어터즈, 폴로니우스와 오피리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하나의 이야기는 다른 하나의 의미를 돋보이게 합니다. 두 이야기는 때때로 극의 행동 후반부에서 서로 만납니다. 부차적인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먼저 해결되어 연극의 결말에서는 주된 이야기에 극의 초점이 모아지도록 합니다. 결말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연극의 결말은 갈등의 공적인 해결로 끝납니다. 권위가 있는 인물이 상벌을 주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엮어줍니다. 희극에서는 사랑이 승리하며 벌주차도 자비의 이름으로 가벼워지거나 용서됩니다. 비극에서는 정의가 승리하는데 그 과정에서 주인공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희극의 결말은 사랑의 가르마같던 복잡한 사건을 해결하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극의 결말은 공정한 질서를 파괴했던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희극의 결말을 내리는 방법은 변장했던 사람들의 신분이 밝혀지는 데서부터 재판이나 처형, 결투나 자살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오셀로의 자기 고백과 자살은 데스데모나가 순결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맥베스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맥베스와 햄릿의 결투는 악의 세력과 대항하는 결말을 결정짓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클라이맥스 다음에는 권위는 누군가가 극의 행동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질서를 거듭 주장하면서 판정을 내립니다. 셰익스피어는 본질적으로 연극인이었습니다. 그는 장편 시와 소네트를 쓴 시인이기도 했지만 독자를 위한 시인이 아니라 배우가 말하고 관객이 들은 언어를 쓰는 극작가였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무대 언어는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언어적인 이미지에서 육체적인 행동으로, 그리고 그 반대로 번갈아 바뀌어 갑니다. 맥베스는 음악 효과, 천둥 번개와 함께 새 마녀가 등장하면서 시작됩니다. 마녀들은 12행으로 된 대사를 통해서 시간과 장소, 상황, 날씨, 전쟁터의 분위기에 대한 정보를 주고 맥베스가 등장할 것임을 알려줍니다. 초자연적인 존재의 운율과 의식적인 영향은 앞으로 발생할 일의 패턴, 즉 정의, 부정, 승리, 패배, 선, 악, 질서, 혼돈 등을 고정시킵니다. 정치적 영역의 도덕적 무질서는 마녀들의 폭동이라는 관습적인 상징주의에 의해 미리 알려집니다. 맥베스 이야기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자연은 항상 정치세계의 도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예컨대 부패한 왕국은 난파선과 비, 병, 폭풍, 일식 등의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자, 마녀 1부터 마녀 3까지 한번 볼까요? 마녀 1. 우리 셋이 또 언제 만나지? 천둥 울릴 때, 번개 칠 때, 아니면 비가 퍼부을 때? 마녀 2. 복색동이 끝날 때까지. 승패가 결판 날 때 말이야. 마녀 3. 그야 해가 지기 전에 결판이 날 텐데 뭐. 마녀 1. 그나저나 어디서 만나지? 마녀 2. 저 황야로 해. 마녀 3. 그래, 거기서 맥베드를 기다리자. 마녀 1. 곧 갈게. 회색 고양이야. 마녀 2. 두꺼비냐? 마녀 3. 곧 간다. 새 마녀의 아름다운 것은 더러운 것, 더러운 것은 아름다운 것. 안개와 더불어 더러운 공기 속으로 날아가자. 셰익스피어의 희곡에는 운문과 사문이 모두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은시는 서정적인 분위기와 묘사적인 시행, 위대한 독백의 감정적인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산문은 맥베스의 술 취한 짐꾼 장면과 같은 저급한 희극 장면이나 오셀로가 극도로 이성을 잃었을 때와 같은 광적인 장면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독백은 엘리자베스 시대의 무대의 가장 특징적인 연극 장치였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독백은 독백이 시작되는 지점까지의 의식적인 사고 형식을 대변합니다. 독백은 기쁜 정서를 표현하고 소리내어 생각하고 초자연적인 힘의 도움을 호소하는 기능을 합니다. 셰익스피어 4대 비극 가운데 가장 나중에 쓰여진 맥베스는 그의 창작력이 가장 최고조에 달할 때 쓰여진 작품입니다. 햄릿이 공연된 몇 년 후로 오셀로, 리오왕, 맥베스 등이 공연되었습니다. 맥베스는 죄악과 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관객들은 한때 고귀한 신분이었던 부부가 마녀 행위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몰락해가는 과정을 지켜봅니다. 맥베스가 저지른 죄악은 자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생각을 더럽히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킵니다. 가장 가까웠던 아내마저도 맥베스 곁을 떠납니다. 맥베스는 인간 심리의 바탕을 둔 권력과 야망의 파괴적인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맥베스 부인은 편지를 통해 마녀의 예언을 알게 되고 또한 예언대로 왕이 자신의 남편을 코오드의 영주로 임명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분에 넘치는 야망에 휩싸인 그녀는 남편이 오기도 전에 이미 왕을 살해하기로 작정합니다. 맥베스 부인의 독백에는 남편의 양심과 천벌에 대한 모종의 두려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맥베스 부인은 남편을 부추겨 왕을 살하게 만듭니다. 선과 악의 대비가 분명한 멜로 드라마적인 이야기를 내용을 하는 것이 맥베스입니다. 내일이 오고 내일이 지나가고 또 내일이 와서 또 지나가고 시간은 하루하루를 한 발 거닐면서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도합니다. 어제라는 날들은 모두 우매한 인간에게 띠끌로 돌아가는 죽음의 길을 햇불처럼 밝혀줍니다. 꺼져라, 꺼져, 짧은 촛불이여. 인생이란 걸어가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잠시 동안 무대에 성이 나서 덩실거리지만 얼마 안 가서 잊혀지는 처량한 배우일 뿐입니다. 바보 천치들이 짓거리는 이야기에 불과해 떠들썩하고 분노가 대단하지만 알맹이가 없는 소리. 이것들이 바로 어쨌든 맥베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맥베스는 우리가 어쨌든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독백들이 맥베스에 담겨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시적 이미지는 대부분 깨끗하고 더러운 것, 교활한 발짐승과 피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이미지들은 누구나 승자이면서 동시에 패자가 될 수 있는 인간 존재의 모호한 성격을 반영해 줍니다. 피는 죽음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삶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마녀들의 프롤로그는 세계의 혼돈상을 말해줍니다. 북새통이 끝날 때지, 승패가 결판 날 때 말이야. 아름다운 것은 더러운 것, 더러운 것은 아름다운 것 하면서 맥베드의 시적 이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연극 역사도 공부를 해야 됐었지만 시간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다 소화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1차 수업은 여기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간단히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차시에 우리 2차 시 수업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